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각 당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 어젯밤에 나온 민주당의 공천 결과 하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본인의 득표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략 51%대 48% 이 정도로 박용진 의원이 한 3, 4% 앞선 걸로 나왔는데 59%를 얻어야 본인이 30% 감점을 받더라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 한계는 뛰어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용진 의원이 좀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본인은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경선에 불복하지 않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낙천된 것에 대한 파장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장은 크지 않더라도 박용진 의원의 낙천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의미는 민주당의 완전한 주류 교체가 일어났다. 안방을 차지하는 세력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재명 중심의 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당이 돼서 얼마나 포용하고 확장해 가느냐. 이게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차적인 저는 이제 친이 쿠데타의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자면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는 앞으로 어떤 국민들과 접점을 더 넓혀가고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정받는 세력으로 커나가는 게 이제 과제가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용진 의원의 그 낙천은 아무래도 그거에는 한동안은 걸림돌이 되겠죠. 왜냐면 이 지금의 과정이 자기 진영의 강화의 과정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확장의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강화의 과정 속에서 실망하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정치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의 낙천의 파장보다 정봉주 의원의 공천 확정의 파장이 더 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유튜브 활동 되게 세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당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문제될 만한 발언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검증 과정에서 선거 과정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봉주 의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017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주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정봉주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때문에 정봉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에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들춰지면 이게 각 당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각 당이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 같은 대척점에 지금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가 있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짚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그 송갑석이나 전해철 의원 등에 대해서 경선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갈등 봉합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아직도 뇌관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봉합이라는 표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사실상 갈등을 일으킬 만한 동력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문제가 크다고 느껴지는 지역의 인사들이 사실상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갈등의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사실상 모두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으로 이제 인정을 한 사실상의 투항을 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뇌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논란이 되는 공천 한 개만 더 짚어보면요.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김동아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었고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당초 경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김동아 변호사를 저기 후보로 주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공천이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마일리지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리해서 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해줬으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내 사람 챙겨줘야지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사천에 가까운 공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 공천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공천의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 3톱 체제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운동 체제에 돌입했으니 공천 작업 마무리됐고 더 이상의 논란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드렸는데 이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책에 제목을 붙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은 뭐 사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됐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서 한 발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닥을 찍은 거고요. 본인들이 뭐 그것을 기획을 했든 의도를 했든 성공을 했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게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요.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제목을 여기에.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시끄러운 걸 틈타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사이에 눈속임을 당한 거죠, 전부 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하나씩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저쪽이 저렇게 공천을 잘못했는데 반해서 우린 이렇게 잘했어라고 대비해서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공천이 돼버린 거죠. 무색무취한. 그러면서 과거에 그러면은 이 공천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 정부나 집권 세력이 잘못했던 것 내지는 잘못 가는 흐름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중도층에 줘야 되는데 중도층은 그대로네? 공천 끝났는데 그대로네? 아이고 옛날하고 똑같이 3년 더 가겠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 쪽으로 다시 그 어떤 이슈의 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때는 뭐 아니라고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상 진단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뭐 김상희 평론가님은 책 제목을 못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어주세요. 민주당은 친명 횡재, 비명 학살 이거고요. 국민의힘은 AI 공천이에요. 그냥 이렇게 경선 붙여가지고 네. 이기는 사람 컷오프 최소한으로 시켜가지고 이기는 사람 그냥 공천 준 무감동 AI 공천이다. AA라고 하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네.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이 살아갖고 뭐 새로운 인재가 뭐 공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득권 공천 아니야? 현역 의원 그대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었지만 좋은 건강한 공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죠. 첫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심판을 잘 해서 국민들이 받는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이 독주를 막아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후보들, 우리 당 모두 다 저는 좀 절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아끼는 우리 국민들의 심판. 그래서 그다음 국민들과 민주당이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 3인 체제는 앞으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삼인 체제는 뭐 이해찬 대표는 지지층을 다 잡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김부겸 총리는 앞에서 이미지 역할로서 중도층에 우리가 뭐 조금 더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미 코어는 완성이 됐으니까 더 할 거는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공천도 뭐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김부겸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예. 심판을 하고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심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어느 정도는 심판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하고 나서 우리는 저들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거를 보여줘야 그리고 그런 느낌을 줘야 희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매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김부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좀 중도층을 좀 더 확장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만한 인사들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더 임명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보시는 민주당 선대위의 숙제는 뭡니까? 일단은 중도층을 견인해 와야 되겠죠. 지금 지지층 결집은 조국혁신당이 출연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결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 심판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중도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아마 당사에 상주하시면서 좀 선대위 체제 기강을 잡고 큰 전략, 큰 틀에서의 전략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개항을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남 지역을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뭐 표를 견인해내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개항을 해 있으면서 좀 본인이 유리한 지역,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 위주로 선거운동할 것 같고 김부겸 전 총리가 네.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를 함으로써 선거의 판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성은 잘한 겁니까? 잘했죠. 김부겸 전 총리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통합형 선대위가 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부겸 총리가 참여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부겸 총리가 그동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공천은 좀 화합이나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예.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참여한 것으로 일단은 형식적으로나 이미지로는 통합형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 공천 갈등도 조금 수습되어 가는 분위기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선대위 체제를 꾸린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비례 쪽에서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른바 지금 이 한동훈 효과가 이제 너무 초반부터 힘을 썼기 때문에 힘이 떨어질 때도 됐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저는 뭐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이거는 한동훈 효과보다는 민주당 공천의 반사이익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될 때 나타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높으면 그것이 어떻게 한동훈 효과가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조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친윤 세력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에 있어서 뭐 변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 변화는 전부 다 친윤이 아니거나 친윤 중에서도 멀윤, 아주 먼 친윤들에서만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일 체제로 갔을 때 점점 싱크로율이 높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권 심판론이 이슈로 계속 중심으로 더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면 제가 볼 때는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공천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는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실리는 다 차지했으니까 아니 뭐 명예 같은 거는 김부겸 의원한테 전 총리한테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예 정도는 실리는 자기들이 다 가졌으니까 명예 정도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계속 윤석열 정부와의 싱크로율을 높이면 지금 악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악재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
방향을 틀 수 있다.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거나 민심을 잘 전달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한 이번 총선은 쉽지 않은 총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의 뭐 국면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구원 투수의 뭐 투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상황입니까? 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 관리는 잘해왔지만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총선에 투입돼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거의 혼자 힘으로 지휘하고 뭐 선거 유세도 본인 책임하에 다 하겠다라고 한 것은 조금 위험하고 위태스러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안철수, 윤재욱 의원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이지만 이분들은 다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과연 그만한 역량이 될까라는 좀 걱정이 있고요.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은요. 우리가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고 국민들 어떻게 우리가 떠받들고 봉사하면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요.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질문이 나오면은 이재명은요. 이거고 민주당 이재명 나빠요. 이거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은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금까지는 거 아닌가요?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지지층 결집시키는데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만 가지고 표를 끌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중도층을 견인해 와야 되잖아요. 아 그래 이재명 당대표가 나쁘니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 후보 찍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높고요. 정권 심판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나빠요 이것만 갖고 중도층을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표를 결집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전략을 짜실 때 민주당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비전 제시 위주로 포지티브 선거 운동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드립니다. 논란이 되는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후보가 이 반미 성향 이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전재희 씨가 결국 오늘 오전에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이 안에 시민단체들 간에 어떤 네. 뭐 반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확전이 될까요? 저는 반발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 과정, 잡음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우선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더 큰 목표를 버리고 내부의 갈등의 수순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이 처음에 그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가 민주당 주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당대표도 다 민주당에서 갔고요. 당의 뭐 중심인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민주당에서 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실무적으로도 여기에 반발하기는 그렇게 용이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게 바로 잡혀지고 이런 거는 네. 민주당이 잘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까지는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진영이 정비가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 같아요. 예.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안에 세력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세요? 만약 이분 한 분으로 끝나면은 뭐 갈등이 안 나오겠지만 민주당은 지금 여기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분 말고 세 명에 대해서도 좀 조치해라 이러면은 어떠한 반발과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다양성은 인정이 돼야 하지만 이분들의 가장 큰 주장, 제1의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이거는요,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밀 문서라든지 뭐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빠르게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후보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출근길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발언들이 사실 드러나거나 그리고 미리 이 공천 과정, 공천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네, 도태우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일에 입장문을 통해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들이 나오진 않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그 재검토를 하라 그런 거는 전 그것도 역시 잘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총선에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좀 생각하고 중도의 눈치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천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유야무야하게 또 변명하듯이 넘어가는 그런 걸 보여준다면은 네. 실망이 오히려 크겠죠. 그러면 기대하다 실망하면은 기대 안 하다 실망한 것보다 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공천 취소까지 가야 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는요. 네. 주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존 보수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박수는 받을 거예요. 저도 박수 쳐드리고 기존 보수가 5.18을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곤란하면은 회피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박수는 쳐드리지만 이 주류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써 차별화하는 거는 약하다. 주류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별화를 하는 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잘 키운 인재다. 한국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기 위해서 잘 키운 인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거 주류여도 그런 거를 딱 제재를 해가지고 네. 차별화를 보여줘야죠. 기본적으로 도 후보자는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그러한 과거의 언행이 공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니까 이것 갖고는 도저히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 전망을 해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지난주에 논란이 됐을 때 좀 진작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입장이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좀 더 더욱더 문제가 확산이 되고 호남 쪽에 있는 분들,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발언 가지고 하면 우리 수도권 선거, 호남 선거 못 치릅니다라는 보고가 쫙 들어갔을 거예요.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했을 거고요. 예. 표가 빠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눈앞에 중요한 과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도태우 후보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수도권 판세와 호남의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냐 도태우 후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생각과 판단이 저는 조금 아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당안에 다양성이 있다. 네, 이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공관위 차원에서 컷오프 시키거나 정리를 했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까지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공관위원장이 좀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건은 공천 취소, 이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상징적으로 주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오히려 더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뭔가 반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까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일정 의원도 그 발언 외에 다른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이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새롭게 검토하겠다는 이유가 이 발언 외에 또 과거에 많은 유튜브에 출연한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네. 몇몇 문제되는 발언들이 또 정리돼 가지고 지도부에 보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더 밝혀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일정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했고 본인들도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조치는 안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공천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가장 큰 평가는 뭔가 새로움이 없다, 현역 물갈이가 없다, 감동이 그래서 없다, 쇄신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저는 게 뭐 그거보다는 더 박하게 평가해야 맞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조용하게 너무 뻔뻔했다. 그리고 사실상 약속했던 것을 뒷구멍에서 다 기만하는 국민 기만, 뒷구멍에서 국민 기만하는 공천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평가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떻게 동의하세요? 조용하게 갈등 없이 분란 없이 관리를 잘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높은 평가를 하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었는데 이것이 좋은 공천이냐 건강한 공천이냐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뜯어보면 그렇게 썩 훌륭한 공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잡음에 숨어서 너무 뻔뻔하게 본인들이 바꾸겠다는 걸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반성하는 모습의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게 뻔뻔한 거지. 뭐가 뻔뻔한 겁니까? 그 혁신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네. 이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후보 심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비례대표 신청자 가운데서 어떤 눈에 띄는 인물이 나오게 될까요? 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뇨한 뭐 혁신위원장도 신청을 했고 뭐 진성호 뭐 사격 선수도 네, 뭐 진종호, 예. 네, 진종호 그분도 했고 뭐 김장경 우리 MBC 전 사장님도 이렇게 공천 신청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5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제대로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정말 친한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봐라,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공천을 하겠다. 두고 봐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정말 소수 약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공천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 내 사람 내가 그냥 이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 내가 챙길 사람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 뭐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 뭐 이런 대통령실에서 꽂아 넣거나 부탁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밀려가지고 압력받아가지고 공천하지 않겠다. 제대로 검토하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정치에 빚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의 면면 자체가 혁신적인 인물들이 있어야지 예. 거기서 내가 불편부당하게 공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없습니다. 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기대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요. 혁신위원장, 김행 전 뭐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 위성정당의 대표 정도로는 뭐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예요. 납득을 할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로 간다? 그럼 혁신 과정에서 본인이 혁신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남들한테 얘기하면서 나도 불출마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례로 순번을 주는 그 당선권 안으로 주는 순간 그 혁신 작업이 다 쇼였다.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혁신은 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통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 하나 끌어안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류 측의 반성과 그다음에 뭐
희생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비례를 준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누구 내세워서 조금 띄워보고 쇼하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제 공천 주면서 나눠 먹기 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김행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당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본인이 엑시트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당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성정당도 국민에 의해서 드라마틱하게 뭐랄까요? 예? 배제당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뇨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때 여러 가지 비례 순번을 받겠다고 안 했으면 저는 좋게 봤을 거예요. 끝까지. 원래 그러니까 불출마 의사를 유지했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 부분도 좀 좋게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권한과 직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의 혁신을 위해서 권한과 직책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런 차원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이뇨한 전 그럼 혁신위원장 과거의 관련해서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인들은 공적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인들이야말로 과거에 했던 것들이 공적 지대로 들어오기 전에 한 거라면 제대로 국민이 납득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부터 레코드를 남겨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민간에서 공적 부분으로 들어온 다음에 남긴 레코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공천이라는 부분은. 네. 뭘 상대로 해서 상대적인 그러니까 문제죠. 다른 공천 신청한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의 의지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력상 뭐 소수자나 약자를 또 전문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을 비판한 적이 없고요. 저도 과거의 공적인 위치에서 한 말과 행위들과 지금의 모습이 불일치한다는 걸 저는 원래 열심히 말씀하신 하려고. 걸로 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네. 호남에서 충분한 소구력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하면서 했던 말 중에 그렇게 뭐 잘못되거나 틀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괜찮은 이미지를 선거에 좀 이용하고 싶어 한다. 또 친화력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선거에는 도움이 될 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새를 모으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반윤을 기치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의 공세가 힘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만 고립되는 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다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여당이 변할 수 있구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에서도 그냥 대통령실의 말에 따라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응는 정당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용산 출장소가 된다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이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권력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죠. 이 전 장관의 이슈가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돼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그 보호하려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총선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하시고 공수처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무혐의가 밝혀질 때까지는 그냥 대한민국에 여기 안에 그냥 오게 해서 조사받게 해야 된다. 국민적인 의혹이 풀릴 때까지는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대로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네. 야, 대통령과 차별화하네. 이렇게 해서 아마 중도층을 더 견인해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옹호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이거는 뭐지? 이건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거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칠 영향이 여권에 절대적으로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악재가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강서 재보궐선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거를 이 현 정부와 그다음에 여권도 이제는 우리도 알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종섭 장관 이 일이 만약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그럼 국민들에게는 그게 무엇이 됩니까? 아,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말 이런 권력, 정신 못 차리는 그 권력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다음에 오는 정권도 우리를 좀 눈치를 보고 우리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일을 하려는 노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가 절대적이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 안 하면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투항하는 모습, 굴종하는 모습 이걸로 비춰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탈당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하급심이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인사들의 비례 출마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천 잡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에 실망한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조국 신당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돼서 중도층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검찰의 문제를 느끼고 또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공정한 수사, 강도 높은 수사에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글로 모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까 뇌관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총선 이후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국 그 위성정당은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역사의 나쁜 선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두 거대 양당도 더 나쁘면 더 나빴지 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나쁜 두 거대 양당이 있는데 왜 조국 당만 나쁘다고 하고 거기만 우리가 나쁘게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세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반대편의 정점의 인물로 보이는 게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일까요? 조국 전 장관일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주도권 싸움 내지는 새 싸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장기적으로 측면에서는 봤을 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평가를 하시죠. 시장님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나 뭐 창당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문제가 많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을 인재 영입을 해서 출마시키고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겠다라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정치 출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정치는요
도덕적인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예요. 법률적인 책임을 나중에 지는 거죠. 각 당의 공천의 규정을 보면은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당원권 정지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다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정치인들에게는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윤석열 정권에 당한 사람들 다 모여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런 식의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정치를 하려는 건지 보복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포커스에 조국 대표가 직접 출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민주당을 견제할 호남 지역에서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개혁신당은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각각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견제할 대항마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요 서사가 필요해요. 그 서사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아직 없었다는 차원에서 대항마로까지 가기에는 그런 서사를 만드는 작업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혁신당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새로운 미래보다도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에 가서 진정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과 경쟁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민주당 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대구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를 가지고 이제는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화성에서 자기 당선만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낙선이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선이 되면 아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항마 대체제로서 인정을 받을 거고 개혁신당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고요. 선거 전략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하나 있다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이번에 원내 입성을 못하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비판을 이제 못할 거예요. 본인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한 분이 국민의힘 어떻고 민주당 어떻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설득력을 가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짧게 의견이 네.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당대표가 된 서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가능성 기회들이 꽤 충분히다. 있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